네, 이번 시간에는 자본시장 관련 법규,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본시장법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은요, 여기 이 과목뿐만 아니라 직무윤리나 영업실리나 다른 규정 관련해서도 계속 연계되어 있고 많이 아셔야 되니까 오늘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과목 시험 점수를 높이는 거기도 하지만은 다른 과목 직무윤리나 영업실무나 다른 쪽 점수를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조금 귀 기울여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본시장법 제정 의의와 거리가 먼 것. 자본시장법이요, 기존의 금융 관련법 6개를 합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 한 4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본시장법은 기존의 금융법 같은 경우에는 열거주의였는데요. 열거주의였는데 자본시장법은 포괄주의로 바꿨다는 점이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과거에는 금융상품을 법에서 열거한 것만 판매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본시장법이 되면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것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열거된 거 10개만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금지하고 있는 10거 외에는 전부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상품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죠. 실제로 예전 한 10여 년 전보다 지금 금융투자 상품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죠. 매주 ELS 나오고 펀드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나온 이유가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과거에는 기관별 규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은 은행법에 의해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에 의해서 이렇게 별도로 규제를 했었는데 이게 기능별 규제로 바뀌었습니다. 기능별.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펀드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펀드는 증권회사에서도 팔고 은행에서도 팔고 보험회사에서도 팔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각각 은행법, 보험업법 이렇게 따로따로 규제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에서 기능이 같은 것은 한꺼번에 규제하는 거죠. 그렇게 바뀌었다는 점이 또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범위가 많이 확대됐죠. 업무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 매매업이나 투자 증개업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신탁업이나 예를 들어서 투자 일임업이나 투자 자문업까지 보통 기존에 하지 않았던까지 다 겸용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업무 범위가 되게 넓어졌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투자자 보호가 예전보다 더 강화됐다는 점이 차이가 있고요.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실제로 설명 의무를 잘못하거나 그래서 고객한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도 지을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법에서 규율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법에서 규율하는 그런 조금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굉장히 좀 강화시켰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보시면요. 1번 열거주의 규제체계 도입. 이게 틀렸죠. 열거주의가 아니라 포괄주의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다음 2번 기능별 규제체제 도입. 예전에 기관별에서 기능별 규제체제 도입해서 금융투자 상품, 금융투자업, 투자자를 기능적으로 똑같으면은 자본시장법으로 한꺼번에 규율하는 그런 규제체계가 됐고요. 세 번째 업무 범위가 확대됐죠. 겸용 허용되고 투자권유인 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다음 투자자 보호 강화. 그래서 설명 의무나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더 강화됐고요. 그다음 이해상충 방지 체계라고 해서 고객과 금융기관에 이해상충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조금 낮춰서 없는 상태로 이해상충 부분이 가능한 없는 상태로 고객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생겼습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은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금융투자 상품도요. 과거에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정의가 법에서 나와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자본시장법 내에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의를.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 있어야 돼. 금융투자 상품이 되려면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목적이고 목적. 예를 들어 어떤 목적이냐 하면은 이익을 얻을 목적이거나 또는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어야 된다. 금융투자 상품 첫 번째 요건이 이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또는 장래에 금전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것을 약정하는 권리여야 되고요. 권리여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투자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요건을 가진 것이 금융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다르게 금융 투자 상품을 명시적으로, 금융 투자 상품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금융투자 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어야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융투자 상품은 반드시 첫 번째 요건이 목적이 어떤 거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 금액이 회수 금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떤 상품에 하면 투자 금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회수 금액이 있죠. 회수 금액.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에 또는 파생 상품에 1억을 투자했는데 회수는 7천만 원 했다. 그러면은 손해 본 거죠. 3천만 투자 1억 해가지고 회수 7천만 원 됐으니까 손해 본 거잖아요. 지문을 보면은 투자 금액이 회수 금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 다시 말하면은 투자 금액이 회수 금액보다 이렇게 부등호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투자 금액이 회수 금액보다 더 크다. 이것은 원금이 깨졌다는 소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투자성, 이 투자성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금 손실 가능성을 투자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회수 금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원금 손실 가능성 또는 투자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말이죠. 2번도. 그다음에 3번 판매 수수료는 투자 금액 산정 시 포함해야 된다. 이게 틀렸는데요. 투자 금액 산정할 때 왜 투자 금액을 산정해야 되냐면은 종종 이런 경우 있죠. 고객이 민원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그랬을 때 손해액을 추정해야 되죠. 손해액을 추정해야 됩니다. 손해액을 추정하는데 손해액은 어떻게 추정하냐면 법에서 요 투자 금액에서 회수 금액을 뺀 것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투자 금액 1억이고 회수 금액 7천만 원이면 손해액은 3천만 원으로 추정하는 거죠. 근데 요 투자 금액을 순수하게 어떤 고객 입장에서 1억 돈 집어넣었다고 해서 1억을 그대로 잡아주진 않아요. 여기서 투자 금액 실제로 돈 집어넣은 거에서 판매 수수료나 어떤 보험계약 사업비 위험보험료는 뺀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1억을 투자했는데 펀드나 어떤 주식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했는데 수수료, 제일 처음에 수수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래 수수료도 있을 수가 있고, 펀드 같은 경우는 판매 수수료, 판매할 때 수수료 있죠.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수수료가 만약에 1% 들었다고 하면은 투자 금액은 요 판매 수수료 1%를 공제한 금액이 투자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1억 중에 1%가 판매 수수료 나갔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뺄 9,900만 원이 투자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손해액 추정할 때 투자 금액은 실제 넣은 금액에서 판매 수수료나 위험보험료나 이런 것을 비용을 뺀 것이 투자 금액으로 본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4번 환매 수수료는 회수 금액 산정 시 포함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펀드를 가입했는데 7천만 원이 됐다고 치자고요. 근데 요때는 판매 수수료가 1% 들어갔고, 요때는 예를 들어서 펀드를 환매할 때 수수료 또 내는 경우 있죠. 요때 환매 수수료가 1%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럼 요것은 플러스 한다고. 요것은. 그래서 7천만 원이 회수 금액이 아니라 7천만 원 플러스 요 1%인 7천만 원의 1%를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7천만 원의 1%만큼을 포함시킨 금액을 회수 금액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환매 수수료를 감안해서 손해액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핵심 포인트 해설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금융투자 상품의 분류는 왜냐하면은 기존에 하고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죠. 금융투자 상품은 간단하게 보면 투자란 말이 들어가면요, 투자란 말이 들어가면은 원금 손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원금 손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융투자 상품의 이 말 의미에는 벌써 투자란 말이 들었다는 것은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금융투자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증권하고 파생 상품. 그래서 증권은 다시 6가지로 나눕니다. 6가지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 결합증권, 증권, 예탁증권. 제가 쓰는 동안 여러분들은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투자 계약증권 이렇게 6가지 종류의 증권이 있고요. 파생 상품은 장내 파생 상품하고 장외 파생 상품이 있는데 장내 파생 상품에는 선물 주로 이제 선물하고 옵션이 장내 파생 상품이고요. 주로 장외 파생 상품은 선도, 수합 이런 것들이 장외 파생 상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증권하고 파생 상품을 나누는 그 기준은 뭐냐면은 기준은 추가 지급 의무입니다. 추가 지급 의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 원본 손실 가능성이 아니라 원본을 초과해서 깨질 수 있는지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 같은 경우는 추가 지급 의무가 없는 거고요. 파생 상품은 추가 지급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무슨 소리냐면은 주식 같은 경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나더라도 원본을 초과해서 깨지지는 않죠. 내가 1억 투자했으면은 주식 투자 1억 했으면 1억 깨지고 더 이상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1억을 추가해서 손실이 났다 해서 1억을 추가해서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1억을 투자했는데 1억 5천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본 1억 다 날라가고 추가로 또 5천만 원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파생 상품이 증권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구분 기준은 이 추가 지급 의무 또는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으면 증권,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파생 상품 이렇게 구분합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증권은 추가 지급 의무가 없는 금융투자 상품이다. 그렇죠. 증권은 추가 지급 의무가 없는 금융투자 상품이고요. 그래서 1번이 맞네요. 그다음 2번 파생 상품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죠. 있죠. 이것은.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파생결합증권은 파생 상품에 속한다. 파생결합증권은요. 증권에 속해요. 증권. 그죠? 파생이란 말이 들어갔지만은 이게 결국 증권이기 때문에 파생결합증권은 증권에 속합니다. 파생결합증권의 구조는요. 증권에 파생 상품이 결합된 것 파생 상품이 결합됐다고 해서 파생 결합증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파생 상품이 결합됐다고 해서 파생 상품에 들어가지는 않고 증권에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파생 결합증권은 원본 추가 지급 의무가 없는 상품이다.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는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4번 자본시장법상 주식 매수 선택권은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에 속하지 않고 배제시키는 게 있어요. 요 요건을 금융투자 상품의 요건 요 3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면은 금융투자 상품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 상품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거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원화 표시 CD 양도성 예금 증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관리신탁의 수익권이고요. 수익권. 세 번째가 이 스탁옵션. 이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옵션입니다. 스탁옵션 자본시장법은 스탁옵션을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 해설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정리되었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이용 중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 파생결합증권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파생결합증권 이게 파생자가 들어갔으니까 파생상품이라고 할 생각할지 모르는데 파생상품이 아니라 증권에 해당한다는 거 일단 먼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파생결합증권의 대표적인 것이 ELS죠. ELS 그다음에 DLS 그다음에 ETN ELW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E자로 시작하는 게 많아요. E자로 시작하는 게 그죠? ELS, ETN, ELW, DLS. 근데 아닌 거 E자로 시작하는데 ETF는 아닙니다. ETF 요것은 아니에요. 요것은 파생결합증권이지만 ETF는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 요 F가 펀드라고요. 펀드는요 수익증권에 해당합니다. 펀드는 ETF는 요 수익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생결합증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 보면은 ELS, ELW, CLN 3번 CLN이 나와 있는데 CLN은 신용연계증권이라서 신용연계증권도 이렇게 파생상품을 결합해서 만든 증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생결합증권에 해당되고요. ETF 4번 ETF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증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증권, 증권의 6가지 종류 6가지가 있는데 요거 6가지 종류도 물론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지만은 그 의미도 아셔야 됩니다. 채무증권이 뭐냐? 채무증권은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거. 다시 말하면요. 국채, 회사채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발행하면 국채, 회사에서 발행하면 회사채. 채권을 그냥 채무증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가 채권이라고 말하는 것을 법에서는 채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채무증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다음 지분증권은 그냥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을 법에서는 지분증권 또는 주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권이나 출자증권, 출자지분 이런 것들 주식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지분증권이라고 하고요. 수익증권은 그냥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증권은 펀드. 그다음 파생결합증권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증권예탁증권은 예탁받은 증권의 권리가 표시된 거. 보통 외국에 있는 어떤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상장을 하면은 외국에 있는 주식을 다 갖고 와서 샀다 팔았다 할 때마다 갖고 오고 또 갖다 주고 갖고 오고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이기 때문에 전부 다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외국에 있는 그 원 주식하고 똑같은 권리가 있는 주식을 우리나라 한국예탁원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주식이 왔다 갔다 안 해도 되잖아요. 똑같은 것을 여기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원주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증권예탁증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DR이라고 표현합니다. DR. 그래서 한국에서 발행하면은 코리아가 앞에 붙어가지고 KDR, 미국에서 발행하면 아메리카니까 ADR, 전 세계에서 발행하면은 글로벌 해가지고 GDR, GDM이 아니라 GDR. 유럽에서 발행하면은 ED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투자 계약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동 사업에 투자해서 그 손익에 대해서 어떤 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투자 계약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알아두시고요. 5번 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파생상품 여기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종종 쉬운 문제로 이렇게 개념 묻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 선물은 장래시장에서 기초자산에 의해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거 1과목에서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선도는 장외시장에서 기초자산에 의해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선물은 장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고 선도는 장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차이만 있고요. 그 상품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맞고요. 3번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에 의해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거다. 권리 부여는요 옵션이에요. 권리 부여. 선물이나 선도는 인도란 개념 중에서 인도하는 계약, 장래에 인도하는 계약이고 옵션은 장래에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수합은 교환하는 계약. 아주 핵심적인 단어는 요거예요. 핵심적인 단어. 그래서 3번은 파생결합증권이 아니라 옵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파생결합증권은 파생상품이 아니죠. 증권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수화분 기초자산에 의해 산출된 금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그런 파생 상품이 바로 수합입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에 그 구분한 거하고 각 요것의 그 개념들을 설명해 놓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으면 복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는 중요한 거, 물론 세부적으로 하면 굉장히 많지만은요. 중요한 거 6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6가지. 그 6가지가 뭐냐면은 투자, 매매업. 이게 대표적인 금융투자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투자, 중개업. 여러분들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쓰는 동안에. 그다음에 집합투자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신탁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투자자문업. 그다음에 여섯 번째 투자일임업. 이렇게 6가지가 대표적인 금융투자업입니다. 거기에서 투자 매매업이라는 것은요. 일단 매매하니까 뭐 사고 팔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고 파는 것을 투자 매매업이라고 하냐면은 자기 계산으로 사고 파는 것을 투자 매매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증권사가 자기 회사의 돈으로 자기 회사 돈 100억이 있다고 하면 자기 고유 자산 100억으로 뭐 예를 들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이익을 먹는 것을 업으로 하는 거 이런 거 투자 매매업이라고 합니다. 보통 ELS 발행하는 것도 어떤 그 자기 회사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팔고 사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자기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투자 매매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자기 계산이란 말이 나오면 투자 매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다음에 투자 중개업은 타인 계산이에요. 타인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그런 그 금융투자업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것은 중개니까 증권회사 자기 회사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를. 누구 돈으로 하는 거예요? 타인. 다시 말하면 증권회사 입장에서 타인은 고객이죠. 고객의 계산으로. 손익이 그러니까 고객한테 가는 거죠. 요거 자기 계산은 손익이 증권회사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죠. 자기 회사 돈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투자 매매업이라고 하고 투자 중개업은 중개만 하는 거니까 고객이 투자를 하고 그 손익은 다시 말하면 증권사 입장에서 타인한테 손익이 가는 거니까 타인 계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중요한 말, 요 2가지 말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기 계산 나오면 투자 매매업, 타인 계산 나오면 투자 중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집합 투자업은 뭐 2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돈을 모아가지고 집합 투자한 다음에 그 운용식을 돌려주는 구조. 다시 말하면 펀드 관련된 업을 하는 그런 그 금융투자업. 다시 말하면 뭐 자산운용회사, 우리나라 자산운용회사들은 집합투자업을 하는 겁니다. 2인 이상자에게 돈을 모아서 여러 자산에 투자하고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신탁업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신탁을 업으로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투자자문업은 어떤 투자 판단이나 가치 판단이나 이런 거 하는 것을 자문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업으로 하는 그런 금융투자업이고요. 투자 일임업은 일임이니까 고객의 자산을 일임받아서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금융투자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그 금융투자업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각각 개념이 뭔지 그런 것도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건가? 기억,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나오면은 뭐다? 금융투자업.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증권의 발행,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업. 이게 이제 투자 매매업입니다. 그다음에 니은 누구로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나오는 투자 중개업입니다. 투자 중개업,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증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의 승낙을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업. 그래서 이것은 투자 중개업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겠네요. 투자 매매업하고 투자 중개업. 핵심 포인트 해설에 제가 그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복기해서 읽어보시고요. 제가 거의 추가적으로 전담 중개업
전담 중개업무, 그다음에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 추가로 더 나는데 뭐 전담 중개업은 주로 이제 사모펀드 아니 헤지펀드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그런 금융투자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은 투자 중개업인데 온라인 상에서 소액으로 투자 중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기서 말하는 투자 중개업보다는 규모가 좀 작고요. 규제도 좀 적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절대적 전문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문 투자자하고 일반 투자자 구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본시장법은요 투자자를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어떻게 구분했냐면은 전문 투자자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차등보호하고 있습니다. 차등보호.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차등보호하고 있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차별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차별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전문 투자자를 요만큼 법에서 보호한다면 일반 투자자는 훨씬 더 많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등적으로 보호한다. 전문 투자는 조금 보호해주고 일반 투자자는 많이 보호해 준다는 의미에서 차등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 투자자하고 일반 투자자를 구분한 실익은 뭐냐면은 일반 투자자는 더 많이 보호해 준다 했죠. 어떻게 더 많이 보호해 주냐면은 일반 투자자한테는 반드시 적합성 원칙 자본시장법과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넘어갔는데 적합성의 원칙을 지켜야 돼요. 적합성 이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적정성의 원칙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일반 투자자한테 어떤 투자를 권유하거나 상품을 판매할 때 그리고 설명 의무 반드시 있어요. 설명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투자자를 더 많이 보호해 주는 거고 전문 투자자한테는 이게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굳이 뭐 전문 투자자한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을 해도 되지만은 안 해도 법의 위반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 투자자한테 요거 안 지키고 설명을 제대로 안 하면 이것은 법의 위반이라서 손해배상 책임 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를 더 많이 보호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전문 투자자하고 일반 투자자를 구분한 것은 전문 투자자보다 일반 투자자를 더 많이 보호하는 거다. 근데 시험은 뭐가 더 많이 나오면은 전문 투자자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이 시험에 잘 나와요. 전문 투자자는 절대적 전문 투자자가 있고요. 상대적 전문 투자자가 있고 자발적 전문 투자자가 있습니다. 자발적 전문 투자자가 있어요. 절대적 전문 투자자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 투자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요 규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해요. 반면에 상대적 전문 투자자는 원래 전문 투자자인데 내가 어떤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나 일반 투자자처럼 대우해줘. 그러면은 전문 투자자에서 일반 투자자로 바뀔 수 있는 전문 투자자. 이건 상대적 전문 투자자예요. 그다음에 자발적 전문 투자자는 원래 일반 투자자인데 나는 전문 투자자로 대우해 주세요 해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전문 투자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사모펀드 중에요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라고 있거든요. 요거 가입하려면은 전문 투자자가 되는 게 유리해요. 그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전문 투자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의미들 좀 알고 계시고 그 절대적 전문 투자자는 주로 국가나 정부나 뭐 금융 관련 유관 단체들이 절대적 전문 투자자예요. 걔들은 이제 절대로 일반 투자자로 바뀌지 못해요. 상대적 전문 투자자는 주로 그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공제사업법인, 뭐 연긴 기금 같은 경우 있죠. 기금운용법인 요런 데는 상대적 전문 투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일반 투자자로 서면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일반 투자자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말을 써요. 상대적 전문 투자자. 그다음 자발적 전문 투자자는 개인 법인인 경우도 있고 개인인 경우인데 법인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융 투자 상품 잔고가 100억 이상이어야 되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5천만 원 이상 플러스 몇 가지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교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면은 절대적 전문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절대적 전문 투자 일반적으로 은행 금융기관 집합투자기구도 어떤 금융투자 상품이죠. 그다음에 외국 정부 이런 곳은 정부나 뭐 금융기관이나 이런 곳들은
전문 투자자 중에서 절대적 전문 투자자입니다. 다음 4번 지방자치단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 전문 투자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 핵심 포인트 해설해 보면은 전문 투자자 제가 구분해 가지고 그 의의와 대상 그런 것 다 설명이나 정리하는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기 있는 부분은 꼼꼼하게 잘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상대적 전문 투자자에서요. 상대적 전문 투자자에서 주권 세 번째에 있는 주권 상장법인 등이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일반 투자자로 대우해야 된다. 장외 파생 상품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로 대우한다는 점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가 대상 금융투자업이 아닌 것은 인가 대상 금융투자업에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6가지를 말씀드렸죠.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요 4가지는 인가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받지 못하면 요 업을 금융투자업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등록만 해도 되는 금융위에 등록만 해도 되는 금융투자업이었는데 투자 자문업, 투자 일임업 여기서 2개가 더 있는데요. 전문 사모 집합투자업 또 하나는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 요 2가지 더 추가합니다. 요 4가지는요 등록사항이에요. 등록사항. 여기는 인가사항. 인가하고 등록의 차이는 뭐냐면요. 인가가 더 까다롭고 투자자 보호를 더 많이 요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뭐 자본금도 더 많이 있어야 되고 만약 인가 받으려면 요것은 상대적으로 인가에 비하면은 좀 더 완화된 거, 규제가 좀 완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투자 중개업은 인가였고 금융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투자 중개업 중에서 온라인 소액이 붙은 투자 중개업은 등록만 해도 돼요. 인가까지 안 가도 돼요. 또 집합투자업 여기 보면 집합투자업은 인가 사항인데요. 전문 사모 집합투자업은 등록이에요. 등록 사항입니다. 등록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 인가 대상, 등록 대상 어떠한 것이 있는지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8번 다음 중 인가 대상 금융투자업이 아닌 것은 1번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 투자 일임업. 투자 일임업은 등록 대상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집합투자업은 인가 대상이죠. 핵심 포인트 해설해 보면은 금융투자업의 인가 나와 있고요.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인가 대상은 제가 말씀드렸고 요건 중에서 요건 한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가 받으려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중에서 조금 중요한 거 좀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자본 요건에서 인가 단위별 5억 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큰 금액 이상으로 해야 된다. 여기 밑줄 하나 그는 5억 원이란 거 하고 그다음에 큰 금액 이상 혹시 작은 금액으로 바꿔가지고 하기도 하니까 문제를 내기도 하니까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은 최소 전문 인력에서 2년 이상의 업무 종사자, 투자 권유 자문 인력 5인 이상 여기 밑줄 좀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조금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등록 대상 금융투자업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인가 대상도 있고 등록 대상도 있다고 했습니다. 1번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자문업, 투자 일임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투자 자문업하고 투자 일임업은 등록 사항이다. 그다음에 임원의 요건은 인가 대상 금융투자업 인가 요건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서 인가 대상이나 등록 대상이나 그 요건 중에요. 임원 요건도 있거든요. 그 요건은 인가나 등록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투자 중개업의 경우 금융투자 전문 인력이 3인 이상이어야 된다. 등록 대상 금융투자업도 아니고 여기 인가 대상이죠. 그래서 말 자체가 틀렸고 투자 중개업의 금융투자 전문 인력은 3인 이상도 아니고 5인 이상입니다. 그리고 4번 전문 사모 집합투자업도 등록 대상 금융투자업을 해야 된다. 여기 있죠? 여기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3번입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야 되실 부분 인력 요건에서 금융투자 전문 인력
자문업은 1인 이상, 투자 일임업은 2인 이상, 그 둘 다 영위할 경우에는 3인 이상의 그 금융투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요거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의 등록 요건과 거리가 먼 것.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은 등록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1번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 온라인 투자 중개업자일 것. 이건 해당이 되고요. 2번 3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이 있을 것. 3억 원이 아니라 5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사업 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이건 당연한 요건이죠. 4번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 충분한 인력, 전산 장비, 그 밖에 물적 장비를 갖출 것.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핵심 포인트 해설에 온라인 소액 투자 등록과 관련해서 의의 요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거기서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그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허용되는 청약 권유 행위 4가지 있죠. 허용되는 청약 권유 행위 4가지. 온라인에서 투자 중개하는 행위는요. 이런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허용되는 거 4가지 방법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게 4가지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제가 추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규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마다 자산 및 부채의 건전성에 대하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서실 이렇게 5단계로 분류해야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규제는요. 그 무슨 소리예요? 금융투자의 어떤 그 자산 같은 것이 건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들이 내 돈 내놓으라고 찾아왔을 때 금융기관이 돈 없다고 하면은 그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이 자기가 넣었던 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는 건전성 규제라고 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2번 고정 분류 자산의 대선 충당금 적립 비율은 20% 맞습니다. 보통 정상은 0.5%, 요주의는 2%, 고정은 20%, 회수의무는 75%, 추정 손실은 100% 이렇게 대선 충당금을 쌓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고요. 3번 금융투자업자는 최소한 일별로 순자본 비율을 산정해야 된다. 이거 조금 이따가 핵심 포인트 해설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순자본 비율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 명령 조치가 아니라요.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순자본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순자본 비율 그 밑에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 산정 방식에 보면은 나와 있죠. 순자본 비율은 필요 유지 자기자본분의 영업용 순자본 빼기 총 이여맥으로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전성 판단을 위해서 BIS 비율이라는 게 있죠. BIS 비율이 9%를 8%를 넘겨야 된다.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자본 비율로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은행은 건전성 규제를 BIS 비율로 규제하잖아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자본 비율로 규제하고 보험사는 뭘로 규제하죠? 보험사는 지급 여력 비율로 그 건전성을 하잖아요. 이건 외울 필요는 없고 어쨌든 여기서는 순자본 비율이니까 순자본 비율을 어떻게 구한다? 자기자본분의 필요유지 자기자본분의 영업용 순자본 빼기 수동 위험액으로 구한다. 그래서 필요유지 자기자본은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개 돼요. 그래서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주어질 겁니다. 영업용 순자본은 자산에서 부채 뺀 것을 말하는 거죠. 자산에서 부채 뺀 거. 그리고 총이여맥은 시장이여맥, 신용이여맥, 운영이여맥을 합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좀 기억하시고요. 기본 원칙 거기에 순자본 비율의 기본 원칙도 정리해놨는데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자와의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대주주가 발행하는 증권을 소유할 수 없다.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는 대부분 큰 회사예요.
금융투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기관이 있다고 하면은 금융기관이 있다면 이 금융기관에 대주주가 있죠. 대주주는 보통 법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가 많죠. 법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여기가 대주주니까 금융기관의 대주주라면 금융기관에다가 얘가 대주주니까 맘대로 뭘 시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주주가 뭐 하라 그러면 금융기관은 대주주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염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하고 대주주 간의 어떤 거래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주주가 발행하는 증권, 요것은 금융기관이 못 사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뭐 계열사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도 계열사에서 어떤 증권이나 채권이나 뭐 약속보험 같은 걸 발행하면은 8%를 초과해서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한테 대출해 주는 거 또는 대주로부터 대출 받는 거 이것도 금지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1번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대주주가 발행하는 증권을 소유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대주주가 발행하는 거 소유할 수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소리예요. 예외가 물론 있긴 있습니다. 2번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약속보험을 자기 자본의 3%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8%입니다. 8%까지는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 공여를 하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신용 공여받는 것도 금지된다. 신용 공여란 말은 그냥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주주한테 대출해 주는 것도 안 되고 대주주로부터 대출 받는 것도 금지한다는 소리예요. 3번 맞고요. 4번 금융투자업자는 계열사 발행증권을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취득하거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제적이사 전원 찬성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대주주한테 원칙적으로는 신용공여 못하는데 신용공여하거나 그다음 계열사에게 8%까지는 뭐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제적이사 전원 찬성의 결의가 있어야지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공통영업행위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등의 문자를 상호에 쓰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 근처에 어떤 슈퍼마켓이 그 슈퍼마켓 주인이 뭐 예를 들어서 증권을 좋아한다고 해서 증권 슈퍼마켓 이렇게 상호를 지으면 안 돼요. 상호에 증권이란 말이 들어가거나 금융투자란 말이 들어가거나 파생이란 말이 들어가거나 뭐 선물이란 말이 들어가거나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법에서 그걸 금지하고 있어요. 다음 2번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타인에게 이렇게 금융투자할 때는 금융위로부터 인가나 등록을 받게 하는데 이거 인가 등록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을 타인한테 인가 등록도 안 받은 타인한테 대여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3번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겸용 업무, 부수 업무 등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투자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틀렸습니다. 업무를 위탁하려면은 하면은 그 투자자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해야지 일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자의 금융상품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서 아니 된다. 그것은 틀린 말이죠.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다음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의 최선 집행 기준이 적용되는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는 우리 그 금융투자업의 대표적인 업무가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이잖아요.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을 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이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00% 증권사만 요걸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증권사의 고유 업무가 이겁니다. 요거 때문에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이렇게 그런 말들이 나오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증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최선 집행 기준이 적용되는 금융투자 상품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거죠. 최선 집행 기준은 뭐냐면요. 증권사에서 증권사 같은 고객의 주문을 많이 받잖아요. 뭐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 파생 상품 주문을 많이 받는데 주문 받을 때 그 주문이 어떤 최선 고객 입장에서 최선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에 최선 집행 기준이라는 별도의 그런 기준을 만들도록 그 법에서 그렇게 의무화시키고 있고요. 그 최선 집행 기준에 대해서 3개월마다 그 적정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선 집행 기준에 적용되는 금융투자 상품은요. 첫 번째 1번 주권입니다. 주권, 주식.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 제외되는 거 다 아실 필요 없이 적용되는 거 하나만 아시면 되겠죠. 여기 밑에 핵심 포인트 회사에 보면 적용 제외되는 거래, 적용 제외되는 상품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외되는 거 그냥 없애버리고 적용되는 거 하나 그것은 주식, 주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는 매매에 있어서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 중개업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고객이 있는데 고객을 중심으로 K 증권사가 있고 제가 다니고 있는 K 증권사가 있고 금융직원이 있습니다. 금융직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금융직원이 K증권사도 대리를 하고 고객의 업무도 대리를 하면은 이 한 사람이 이 양자를 다 대리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거예요. 쌍방대리라고 합니다. 쌍방대리. 그러면은 결국 이 사람 혼자 자기가 거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계약 또는 자기 거래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은 불공정하게 거래할 확률이 되게 높겠죠. 예를 들어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 증권사 편에 들어가지고 고객은 좀 불리하고 증권사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거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자기 거래는 금지가 원칙입니다. 금지가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이제 그런 불공정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뭐 자기 계약도 가능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금지입니다. 근데 요 원칙을 말한 거예요.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는 매매에 있어서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 중개업자, 다시 상대방의 투자 중개 대리 한다고 하면은 요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이 이게 자기 계약은 금지된다는 원칙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풀어서 쓴 말입니다. 문제에서.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자기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1번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 다시 말하면 증권사라고 보시면 돼요. 증권사가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또는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를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이나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를 공개시장이라고 합니다. 공개시장에서는요. 모든 게 공개되기 때문에 불공정한 그런 거래를 하기가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기 계약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건 해당되고요. 그다음 2번 종합금융투자 사업자가 금융투자 상품 장외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 이것도 허용이 됩니다. 이것도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자기가 판매하는 펀드 매수하는 경우, 이런 것은 뭐 크게 불합리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3번도 해당되고, 4번 투자자 보호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투자협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여기 틀린 것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하고 금융위원회는 다른 데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 해설해 보면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그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 나열해 놓은 거 있는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자본시장법에서 특히 그 고객 주문 전 선행매매 금지, 그리고 두 번째 스캘핑 금지, 그리고 그 밑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부분에서 그 세 번째 점,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가 발행한 자기 주식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이거 불건전 행위예요.
안 읽어보면 좀 잘 모르겠죠. 이게 불건전 영업행위인지. 근데 요거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거나 그 중개 주선 대리하는 행위 이런 경우도 불건전 행위로 와서 금지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은 다른 부분은 읽어보면은 이게 불건전 행위 같아서 그냥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을 만한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요 부분들은 공부를 안 하시면 이게 불건전 행위 맞나 틀리나 이렇게 또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